안녕하세요. 이곳이 익명의 사연을 받는다고 하기에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사실 누가 알아채지는 않을까 조금은 걱정도 되지만 그래도 다른 분들은 저 같은 사연을 겪으시지 않길 바라며 글을 써볼까 해요. 평생 봉사활동을 업으로 삼아오신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그런지 저 역시 사회복지사가 되었어요. 그렇게 어려운 이웃들, 홀로 계신 어른들을 돌보며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 여기고 살았고, 봉사를 하며 알게 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였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마음이 정말 비단결같이 고운 분들이었는데, 평생을 바라왔던 이상형을 만난 것만 같아 기분이 정말 너무 좋았고 행복했어요. 남들은 돕는다는 게 보통 멘털이 아니고서야 힘든 일인데 너도 대단하다. 우리 아들이 너 같은 며느리를 데리고 와서 정말 기뻐. 뜻이 맞는 사람을 만나기가 얼마나 어렵니. 너나마 복 받을 거야. 그런 심성을 갖기란 쉽지 않은 거거든. 어머님도 마찬가지죠. 솔직히 저보다 훨씬 오랜 세월을 봉사해 오시기도 했고 지금까지 남을 위해 헌신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한수 씨 처음 만나면서 어머님이 제일 궁금했는데 이런 어머님을 시어머니로 모신다는 게 정말이지 영광 또 영광이에요. 엄마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나야 뭐 복 받았지. 심성 고운 두 여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지내는 게 얼마나 복이야? 넌 참 말도 위트 있게 하는구나. 우리 잘 지내보자. 아마 너랑 나랑은 뜻이 맞아서 봉사도 잘 다닐 수 있을 거야. 내 평생 소원이 며느리랑 같이 봉사 다니는 게 소원이었는데 어쩜 이렇게 제 짝을 만난 것처럼 우리 한수가 널 데려왔을까? 저야말로 마음이 비단결 같은 어머님과 한수 씨를 만난 게 정말 복이죠. 사실 봉사라는 게 쉽게 하지 못하는 거니까요. 봉사라는 게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봉사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참 좋았고 존경스러웠어요. 그리고 이 집의 식구가 되자 일적으로가 아닌 개인적으로 남들을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나 노숙자들을 위해 주말마다 사비로 밥차를 진행하시고 매우 따뜻하게 소외계층을 도와주시는 분이었거든요. 남들은 시어머니를 존경했고 저 역시 저렇게 남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시어머니를 너무나 존경하고 따르게 되었죠. 아이고, 또 오셔서 연탄불 갈아주시고 이렇게 김치랑 밥도 주시고 너무 고마워요. 이게 단체에서도 잘 못하는 건데 항상 개인적으로 잘해주니까 내가 진짜 고맙네. 나같이 혼자 사는 노인들 걷어주고 챙겨줘서 너무 고마워요. 우리 김 선생. 아휴, 어머님은 제가 다 저희 엄마들 같아서 챙겨드리는 거예요. 친정엄마 일찍 여의고 엄마다 생각하니 못할 게 없죠. 그러니까 어머님의 모든 것은 제가 다 관리할게요. 저만 믿으시고 제 말만 따르시면 돼요. 어머님은 그럼 편안하지 뭐. 그래. 내가 우리 김 선생 말을 잘 들어야지. 아무쪼록 너무 고맙고 이렇게 밥 먹여줘서 항상 기쁜 마음이라오. 그렇다고 시댁이 부유하다거나 남에게 막 퍼줄 정도로 잘 사는 집도 아니었는데 그저 본인들이 안 먹고 안 쓰고 남을 위해 도와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더욱더 존경할 만하다고 느끼게 되었고 남편마저도 멋있어 보였어요. 어려서 봉사를 많이 하는 부모님이었던지라 이런 부분이 위화감이 들거나 이질감이 들지 않았어서 그런지 시어머님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남들 입에 들어가는 것을 더 소중히 생각하는 그런 착하고 선량한 사람이 되는 것이
제 목표였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대단했지만 시어머님을 보니 정말 입이 떨어지지 않을 만큼 멋있었어요. 선생님 아니었으면 저희는 지금 며칠을 굶는지 아마 셀 수 없을 거예요. 이렇게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웃을 가족처럼 돌봐야죠. 이게 제 철학입니다. 오늘 뜨끈한 국물 많이 드시고 가시고, 여긴 제 며느리인데 제 며느리가 난로도 나눠줄 거니까 이따가 저쪽에서 받아가세요. 날이 추운데 그냥 길에서 주무시면 얼마나 추우시겠어요. 아유, 며느님도 어떻게 선생님같이 심성이 곱고 곱네요.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갚지 않으셔도 되고, 그저 저희 덕분에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또 감사하고 행복하죠. 시어머님은 본인이 안 먹고 안 입더라도 남을 위해 희생은 무조건 해야 한다고 하시는 분이었고, 그런 모습을 남편이 닮은 것 같아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났구나 싶었어요. 그러던 중 다음 봉사 일정 때문에 시어머니 집에 방문했던 일이었습니다. 차가 없는 시어머니였기에 제가 늘 봉사 장소로 가기 전 어머님을 픽업하여 같이 가는 일정을 많이 잡았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집에서 제가 본 것은 조금 제 머릿속을 갸우뚱하게 만들었고, 혼자 사는 어머님 집인데도 그렇게 해놓은 것이 신기했어요. 어머, 어머님, 이 자물쇠 걸려있는 방은 뭐예요? 그때도 궁금했었는데 아직도 걸려있네요. 혹시 한수 씨 과거 사진 있는 거 아니에요? 궁금하다. 한수 씨 옛 사진이나 이런 거 있으면 저 다 보여주셔도 돼요. 너무 궁금하거든요. 아니야, 거기는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뭐 특별할 거라도 없어. 그냥 이것저것 모아놓은 잡동사니 방이야. 한수는 그때나 지금이나 아주 똑같으니까 뭐 궁금해할 것도 없다. 예, 늦었구나. 얼른 출발해야 하니까 갈채비 하렴. 아, 그래요? 그래도 궁금한데 어떤 보물단지들이 있을지 저 한 번만 들어갔다 와보면 안 될까요? 궁금해서 그래요. 안 된다니까? 얘가 왜 이래?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저 방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저 방에 대해 궁금해하지도 말어. 처음 보는 시어머니의 단호한 모습이었고, 그 모습 때문인지 방에 대해서 더 궁금해지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날 저희가 집을 나서려고 할 때 웬 중년 여성이 울며불며 어머님의 멱살을 잡더니 이상한 말들을 늘어놓더라고요. 사람들에게 늘 존경받는 어머님이었기에 이런 모습을 보니 낯설기도 하면서 어머님 같지가 않아 당황스럽더라고요. 당신이지? 당신, 그렇게 살면 정말 큰일 날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 남편이 지금 어떻게 된 줄 알아? 어쩔 거야? 아니, 왜 이러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그리고 당신 남편이 어쨌다고 저한테 그래요? 며느리야, 가자. 아침부터 정말. 그렇게 모른 척 한다면 다야? 내가 용서치 않을 거야. 그렇게 살다가 정말 골로 가는 줄 알아?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 당신이야말로 정신 차려. 그러니 평생 이 꼴로 사는 거지. 아무리 내가 남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나한테 이렇게 막대해? 다신 찾아오지도 마요. 당신한테 무슨 사정이 있는지 듣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저 나는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사는 것뿐이야. 남들 눈에 눈물 내면 본인 눈에선 언젠가 피눈물 날 겁니다. 지금은 와닿지 않겠지만 두고 보세요.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 낸 죄
언젠가 달게 받을 테니. 보아하니 며느리인가 본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요. 저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 여자인데. 뭐라는 거야? 이 여자가? 예, 듣지도 마라. 내가 아주 남을 위해 사니까 호구인 줄 아나 보다. 얼른 가요. 남의 집에 오지 말고. 웬 여자가 시어머니를 붙잡고 대문 앞에서 실랑이를 하였고, 시어머니는 절 의식하셨는지 어쨌는지 후다닥 모르는 척하고 차에 타버렸어요. 그리곤 저에게 봉사를 하다가 안 하면 본인들이 받은 건 생각 못하고 그저 원망만 한다고 정말 억울하다고 했죠. 저도 사회복지사로서 복지관에서 일할 때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 당시까지만 해도 시어머니가 참 안쓰럽더라고요. 원래 아무리 잘해도 조금만 못하면 남 탓하는 세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어머니도 억울한 일이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어머님은 좋은 일 하신다고 하시는 건데 참 이럴 때마다 속상하시겠어요. 우리 어머님 속을 아무도 몰라주고 말이죠. 아휴, 어쩌겠니. 그래도 나에게 주어진 삶은 이렇게 봉사하는 삶이야. 봉사할 때 희열을 느끼고 마음이 따뜻해지거든. 애 아빠가 살아있을 때도 애 아빠랑 같이 봉사 다닌 것도 생각이 나고, 내가 그 이모까지 더 열심히 해야 해, 이번 삶은. 저희 부모님도 제가 어려서부터 봉사활동을 많이 다니셔서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는데, 어머님에 비하면 세 발의 피 같아요. 고맙다. 그렇게 생각해줘서. 근데 참 사람들은 받을 때만 헤헤거리고 뒤돌아서면 어쩜 그렇게 나 몰라라 하는지. 내가 이럴 때마다 회의감이 들어서 정말 속상해. 내가 평생 이렇게 살 거라고 다짐했지만 이럴 때면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 에구, 어머님, 그 마음 다 알죠. 어머님은 정말 대가 없이 도와주시는 건데 조금 안 도와줬다고 저러다니 마음 푸셔요. 네가 이렇게 위로해주니 마음이 좀 풀린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가 알아주면 됐지 뭐. 시어머니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래도 곧 제 말에 마음이 풀렸는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어머님은 또 그날도 열심히 봉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남편이랑 틈만 나면 봉사하는 삶을 가졌고, 그래서 그런지 저희 밥차에 자주 오는 노숙자분과 친해지게 되었어요. 노숙자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생각이 올곧으시고 잃어버린 딸을 찾아 헤매다가 노숙자가 되셨다고 하는 분을 만나게 되었죠. 이런저런 얘기도 들어드리고 그분의 사연을 경청하며 공감했고, 그래서 그런지 그분은 저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하루빨리 따님을 찾아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바랬죠. 아무리 봉사하는 삶이 가치 있다고 하더라도 저런 사람들이랑은 가까이 하지 말아라. 내가 네 마음 모르는 게 아닌데 그래도 나중에 너만 해코지 당한단 말이야. 다 내가 경험해봐서 그래. 내가 60이 넘도록 어디 그런 거 한번 못 겪었을 것 같니? 그래도 너무 사연이 딱하셔서요. 돌아갈 집도 있으시고 모아놓은 것도 많으시지만 따님을 애타게 찾느라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길에서 생활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숙소라도 잡으면 그 밤에 따님을 볼 수 있지 않냐면서요. 넌 참 순진하구나. 우리 며느리 내가 아주 옆에서 잘 가르쳐줘야겠어. 나도 봉사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가깝게는 안 지낸단다.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특별하게 잘 지낼 필요도 없고 그저 우리가 주어진 삶에만 충실하면 된다고. 너 그때 봤지? 100번 잘해줘도 한 번 섭섭하게 하면 돌변하는 게 사람이야.
그러니 너무 마음 주지 말고 좀 멀리 해라. 그저 우리는 봉사하면서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하면 되는 거지. 주저리 저 사람들이 하는 말 듣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 엄마 말 잘 새겨 들어. 뭐가 좋다고 저런 사람이랑 이리저리 얘기를 하고 있어? 우리는 그냥 봉사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도 되게 좋은 사람 같아서요. 진심으로 따님을 찾는 걸 바라고 저 역시 전단지나 이런 것을 도와주고 싶기도 하네요. 아서라. 그런 개인적인 일에 나서지 마라. 넌 그냥 우리가 시키는 일이나 하면 되는 거야. 애가 참 순진하다니까. 오히려 제가 사람과 가깝게 지내는 걸 꺼려하시는 시어머니였고, 오로지 저를 위해 그러시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날도 어김없이 어머님과 같이 봉사를 하러 가려고 어머님을 모시러 집에 도착했어요. 한참 인기척을 내도 나오실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어머님이 이상하여 집에 들어가 보니 어머님이 들어가지 말라고 한 그 자물쇠가 걸려있는 방에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궁금하기도 했고 어머님이 안 계신 것이 이상하여 방에 들어가 보고 전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아니, 이게 다 뭐예요? 세상에나, 에르메스, 샤넬, 델보, 어머, 이게 다 얼마야? 이 방이 그런 방이었나요? 아니, 여긴 왜 들어와? 내가 이 방엔 얼씬도 말랬지? 너 내 말을 귓구녕으로 듣는 거냐, 마는 거냐? 얼른 나가! 어머님이 하도 대답이 없으셔서 들어와 봤어요. 화 푸세요. 아니, 근데 이게 다 뭐예요? 어머님 이거 다 어디서 나셨어요? 내가 젊었을 적 한두 개씩 사다 모은 거야. 그러니까 얼른 나가. 아유 참, 내가 너한테 이런 얘기를 늘어놔야겠어? 너 아주 다시 봤다. 시어머니 말하는 걸 허투루 듣는 애인 걸 알았어야 했는데. 일단 나가. 이 방엔 다신 얼씬 말고. 아니요. 어머님 근데 이게 다 무슨 돈으로 사신 거예요? 한수 씨 월급이야 뻔한 거고 어머님도 돈이 한정적이시잖아요. 네가 모르는 게 있어. 그리고 네가 내 재산 다 아냐? 뭘 얼마나 한다고 아는 척이야? 이 방에 대해서 못 본 척 해야 할 거야. 시어머니는 손사래를 치시며 저를 끌고 밖으로 나가셨지만 그때부터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남편네 집은 여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았고 본인들이 안 입고 안 먹고 남을 위해 베푼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방은 온통 명품 천지에 딱 봐도 일반인들은 엄두도 못 낼 것들이 가득한 방이었어요. 그것을 보고 이상하게 느껴졌고 남편에게 물어보니 남편마저도 별 대수롭지 않다는 듯 넘겨버렸어요. 일이 이렇게 되자 예전부터 조금씩 이상하다고 느껴졌던 것들이 와닿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남편에게 이리저리 꼬치꼬치 물어보니 오히려 귀찮다는 듯 정색을 하고 화를 내는 남편이었습니다. 아니, 어머님 말이야.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것들을 모을 수 있는 거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그럼 뭐 우리 엄마가 그걸 훔치기라도 했다는 거야? 다 가짜니까 의심하지 마. 엄마가 돈이 어디 있어서 샀겠어? 그러니까 이상하지. 자물쇠까지 잠가놓고 하나씩 매보고 계시더라니까?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어머님이 어디 그럴 뿐이야? 괜한데 신경 쓰지 말고 넌 너나 신경 써. 요즘 안 하던 소리도 하고 뭐 엄마한테 불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인데 계속 이 얘기하면 우리 엄마 무시하는 걸로 간주할 테니까 더 이상 그 방 얘기는 꺼내지도 마. 나도 기분 나쁘니까.
당신은 내가 말하는 건 안중에도 없는 거야?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어이없고 화난다. 우리 부부인데 남 같아. 부부 사이에도 모르는 게 있어야 하는 거야. 뭘 그렇게 다 알려고 들어? 그 얘기 다시 한번 꺼내면 나 진짜 가만 안 있어. 정색하는 남편도 이상했는데 그러다가 하도 신경을 써서 그런지 몸살이 나버렸고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어요. 제가 응급실에 갔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버선발로 저를 위해 달려오셨고 집에 가서 밤새도록 저를 간호해 주셨어요. 아유, 새야가 몸이 이렇게 약해가지고 어디다 쓰니? 이런 몸으로 봉사까지 하니 병이 나지? 좀 쉬어야겠다, 우리 아가. 어머님, 감사해요. 그리고 죄송해요. 제가 괜한 걸 의심해가지고 친정이 멀어서 걱정이었는데 어머님을 뵈니까 저희 엄마 같으면서 꼭 안심이 되네요. 제가 그때 어머님한테 무례를 범한 것 같은데 다 잊으시고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 잊었어. 그게 뭐라고 내가 마음에 담아두겠니? 모쪼록 아프지 말고 건강한 게 최고란다. 어서 쉬어. 그 모습을 보니 제가 이런 어머님을 괜히 의심했나 싶은 게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었고 조금 자다 깨서 바람 좀 쐬러 베란다에 가니 시어머니와 남편이 속닥속닥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 그 얘기를 듣고 허겁지겁 나갈 채비를 하였죠. 역시나 제가 시어머니를 이상하게 느꼈던 것들이 다 맞아 떨어졌고 이 얘기를 듣자마자 소름이 쫙 끼치는 게 무섭더군요. 제가 눈치가 보통이 아니야. 내가 가만히 데리고 다니면서 보니까 보통 내기가 아니더라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가 실행하려고 했던 게 먼저 실행시켰다. 어차피 쟤 지금 제정신 아니기도 하잖아. 그래도 눈치 백단이니 안 들키게 너도 얼른 서둘러. 그래야 우리가 덤터기를 안 쓰고 예전처럼 털어버리고 살 수 있는 거야. 얼른 너도 마음의 준비를 해. 엄마 말 들어야죠. 하여간 괜한 걸 들쑤시고 다녀가지고 이를 복잡하게 만들어. 어련히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될 거를. 그러게 말이다. 이번에야말로 제가 입도 못 놀리게 해야겠어. 늘 시한폭탄을 때리고 있는 것 같았는데 잘 됐지 뭐. 맨발로 뛰쳐나와 친정으로 도망을 쳤고 그 순간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곧장 반항하는 저를 순식간에 제압했는데 전 이거 놓으라며 절대 그럴 일이 없다며 발버둥을 쳤지만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이러했거든요. 그렇게 명망 높고 봉사자로서 멋진 삶을 살고 있던 시어머니는 가족이 없는 노숙자들에겐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게 하고 독거노인들에게 나오는 보조금을 돌봐준다는 명목으로 다 갈취했던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제 통장에다가 그것들을 모조리 받고 있었고요. 명의가 제 명의였으니 당연히 제가 신고를 당했던 거고 정말 어이없게도 신고자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의심하고 남편에게 시어머니에 대한 것을 꼬치꼬치 묻자 본인들의 죄가 들통날 것 같으니 저에게 죄를 씌어 내치려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전 제가 쓰지도 않은 돈의 행방 때문에 구속될 위기에 처했고 저희 부모님들이 백방으로 변호사를 붙여서 소송을 진행하였지만 안 썼다는 증거가 없어 전 억울한 위기에 놓이게 되었는데 정말 속상했습니다. 그러니 내 뒤를 그만 캤어야지. 한수한테 꼬치꼬치. 설마 내가 널 가만둘 줄 알았니? 날 그렇게 따라다니고도 나에 대해 파악을 못했어?
너 같은 애 여러 봤다. 주제 파악도 못하면서 본인이 해결사인 것처럼 어쩌려고 그래?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가 있나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애초에 어머님이 그렇게 사치를 부리지 않았으면 제가 의심했겠어요? 아니, 이런 말들이 뭐가 필요해요? 어머님, 아니지. 이젠 당신이지. 어떻게 양심을 저버릴 수가 있어요? 선량하게 살면 누가 밥 먹여준다니? 넌 네 발등 찍은 거야. 그 안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봐라. 그리고 이혼소장 보낼 거니까 그리 알고 이혼 준비해. 정가자가 될지도 모르는데 너 같은 며느리 둬서야 되겠니? 불길하기 짝이 없지. 다 당신들이 저지른 거잖아. 이대로는 억울해서 가만 못 있어. 아마 우리 엄마 아빠도 난리의 백방으로 알아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봤자야. 네 통장으로 받은 돈 누가 썼는지 알게 보니? 멍청해가지고. 중간에 그런 것도 확인 안 하고 말이야. 하여튼 이래서 착하기만 한 것들은 다루기가 쉽다니까. 네가 중간에 눈치만 채지 않았어도 더 데리고 있는 건데 네 죄야. 저에게 전과자가 될 거라며 이혼을 해야겠다고 했고,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저 혼자만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저 못된 인간들을 이겨내기란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구치소에서 구금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면회하고 싶다고 찾아왔고, 그분은 저와 대화를 많이 나누던 노숙자 분이었습니다. 제가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지자 얘기를 이어나가더라고요. 제가 선생님 사연을 들으면서 얼마나 황당하던지.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선생님 시어머니 되는 사람의 횡포는 돌고 돌아 소문이 많이 났었어요. 알면서 쉬쉬하고 모르는 척 했을 뿐이죠. 당장 밥줄이 끊기고 지원이 안 될까봐 그저 알면서도 모른 척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저희가 힘을 모아서 선생님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어떠세요? 네? 정말이요? 저야 감사하지만 무슨 근거로 그런 사람들을 벌 주겠어요. 증거가 명백히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건데 저도 제가 너무 한심해요. 그 사람들이 뒤에서 뭘 하는지도 모른 채 당하고 있었다는 게 말이죠. 증거는 저희한테 있어요. 저희가 입을 모아 증언을 해줄 거고, 저 역시 핸드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른 노숙자한테 접근해서 대출을 받게 한 동영상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힘내세요. 그 사람들은 저희에게 목적이 있어서 잘해준 거지만 선생님은 정말 선량한 마음으로 저희를 도와줬다는 거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힘내시고 부디 용기 잃지 마세요. 또 제가 이 정도 갚는 거는 당연하죠. 선생님 때문에 우리 딸도 찾았는데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선생님을 꼭 구해드릴게요. 사실 대화를 많이 나눴던 노숙자분의 사연이 너무 딱해 전단지며 모든 인력을 동원해 따님을 찾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그 따님은 실종이 아니라 알고 보니 가출 상태였고 충분히 SNS로 찾을 수 있었어요.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었기에 SNS를 할 줄 몰랐고 그러기에 그저 길바닥에서 따님을 찾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사연을 얘기해주자 딸은 본인이 엄청 철이 없었다며 한달음에 본인의 아빠를 찾았답니다. 그로 인해 몇 년 동안 연이 끊긴 부녀가 상봉을 한 것이었어요. 그때는 사실 제가 한 게 많이 없어요. 그저 혹시 몰라 SNS를 검색을 해본 것이었는데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도 그때 선생님이 기뻐하셔서 제가 더 좋았는데요, 뭐.
그래도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하니 염치 없지만 부탁드릴게요. 염치 없다뇨. 저에게 제 목숨보다 귀한 딸을 찾아주셨는데요. 기다리세요. 저희가 꼭 구해드릴 테니 걱정 넣어두세요.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렇게 재판은 시작되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저를 위해 발벗고 나서주셨고 변호사와 그리고 증인들 또한 증거 목록까지 다 제출되었죠. 다른 노숙자들이 합심해서 저를 위해 증언을 해주고 동영상까지 제출이 되자 시어머니는 안색이 아주 창백해졌고 급격히 어두워졌는데 상대편 변호사 또한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 얼굴을 붉혔어요. 그렇게 재판의 판도는 뒤집어지기 시작했고 전 계속해서 강력히 억울함을 어필하면서 시어머니의 집에서 제가 본 것들 그리고 그때 시어머니를 찾아왔던 여성까지 증언을 해주었어요. 그 여성의 사연 또한 이루 말할 것 없이 놀라웠죠. 제 남편이 사업 실패로 저희를 볼 면목이 없다며 노숙자가 되었어요. 그래도 돌아오겠지라고 생각을 했었고 몇 년 뒤 엄청난 빚쟁이로 돌아왔습니다. 저 여자가 시키는 대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어마어마하게 받았더군요. 이미 신용이 없던 터라 금융권에선 대출을 안 해주니 대부업체까지 연결해주면서 다시 사업을 시작해야 하지 않냐고 꼬드겼대요. 글쎄 남편은 저렇게 물심양면 노숙자들을 위해 나서주니 당연히 좋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 대출을 받았고요. 그 돈은 저 여자가 갈취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 남편의 빚은 이미 엄청나고 집에 들어와 시름시름 앓다가 한 달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니, 증거 있어? 나 때문에 죽었다는 아주 웃기는 여자 아니야? 지 남편이 능력 없어서 세상을 등진 게 왜 내 탓이냐고? 그리고 그 돈 내가 썼다는 거 어디 한번 증거 대봐. 여기 이 사람들 뭐가 그리 억한 심정이 있는지 정말 억울하네. 당신같이 뻔뻔한 여자들 절대 그냥 못 둬. 본인의 잘못을 돌아보질 못할 망정 아직까지도 죄가 없다고 철어내. 내 죄가 뭔데? 난 남들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했어. 그럼 당연히 날 추앙해야지. 감히 내 뒤통수를 쳐? 너부터 요절낼 거야. 한 집안을 풍비박산 내놓고 요절이라니. 판사님, 이 여자 좀 보세요. 이렇게 뻔뻔하고 아주 악마 같다니까요. 시어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잡아댔지만 정황상 시어머니의 사치성 그리고 시어머님께 당한 사람들이 입을 모아 저를 위해 증언을 해주었기 때문에 죄를 피해갈 수 없었어요. 이미 그 노숙자 선생님이 찍은 동영상까지 증거로 제출되었고 정말 다행히도 대부업체 직원들까지도 입을 모아 말해 주었답니다. 그리고 남편도 마찬가지로 제 동의 없이 제 명의로 돈을 받은 점, 그리고 그 돈을 멋대로 써버린 것에 대해 죄를 달게 받았죠. 그렇게 시어머니는 징역 10년형, 남편은 6년형이 떨어졌어요. 전 드디어 누명에서 벗어났고 이 모든 것들은 저를 위해 도와준 사람들에게 갚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어떻게 이 감사함을 갚아야 할지. 아마 선생님들 아니었으면 전 지금쯤 교도소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겠죠. 평생 다른 사람들을 위해 되갚을게요. 선생님들이 절 도와줬던 것처럼 저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베풀게요. 아닙니다. 저희가 받은 게 더 많은걸요. 사실 저희는 있는 그대로 말한 것밖에 없고 저 역시 그 사람이 한 짓을 찍은 것뿐인걸요. 억울한 사람이 옥살이를 하면 안 되죠. 그렇게 죄인들은 뻔뻔하게 판을 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회 소외계층이지만
그래도 저희의 말들이 힘이 있었다면 그걸로 만족해요. 선생님은 몇 안 되는 진정한 봉사자세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아무리 죄인이 눈앞에 있더라도 남을 위해 나서주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아니요, 해야죠. 그 여자가 다시 봉사자 행세를 하며 다른 사람들 등을 쳐먹는 꼴을 그냥 둬선 안 돼요. 그럼 제 남편 같은 희생양이 또 존재할 테니까요. 그리고 선생님 같은 봉사자분을 위해 저희는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저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저 역시 앞으로 정말 되갚으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전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도 승소를 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남편과 시어머니의 재산 또한 사기로 인해 이득을 취한 것이 분명하였기에 어느 정도 재판부에 회수되었고 전 그들을 보러 면회를 갔어요. 그곳에서도 당당한 시어머니가 웃기더라고요. 어떤 꼴을 하고 있나 눈에 담기 위해 갔지만 생각보다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정말 몸서리가 쳐졌어요. 네가 지금은 이겼다고 생각하지? 걱정 마. 내가 나가서 다시 되갚아 줄 거다. 나 이렇게 죽지 않아. 내가 그동안 얼마나 노력하고 살았는데 네 가게 감히 날 무너뜨려? 그 사람들도 미련하지. 네가 뭘 해준다고 너한테 붙어서는. 아직까지 반성하는 태도가 없는 걸 보니 정신을 못 차렸네요. 당신 같은 사람은 피해만 끼칠 뿐이라 격리된 게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 아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당신같이 컸을까? 그걸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아요. 당신 아들이 당신처럼 범죄자가 됐고 아마 좋은 부모 밑에서 컸다면 지금쯤 사회에서 정말 멋지게 성장했겠죠. 범죄자가 아니라. 내가 우리 아들을 망쳤다는 거냐? 너 내가 나가면 가만 안 둬. 감히 내 교육관을 운운해? 기다려라. 나가서 복수할 테니. 기다릴게요. 당신이 나와서 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당신이 날 가만 안 둘 만큼 난 이제 나약하지 않거든. 당신이 나오면 난 또 당신을 감시할 거고 못된 짓을 하면 다시 신고할 거야. 그리고 다시 교도소에 쳐넣을 거고. 그러니까 어디 한번 덤벼봐요. 저 못된 것. 이 늙은 시어머니 옥살이를 시키더니 아주 못하는 말이 없네. 끝났다고 절대 생각 마라. 난 죽지 않으니. 시어머니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결국 끌려 들어갔고 그 모습이 참 우스웠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저 본인이 잘못한 거라며 뼈저리게 반성을 하였지만 어쨌든 죄를 지었으니 범죄자가 되었답니다. 전 그 일이 있고 난 후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많이 베풀게 되었어요. 사람 인연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고마운 마음이 넘쳐나니 제 마음 또한 더욱더 베풀어지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결혼 후 그만뒀던 복지관에 다시 복직을 하였고 평일엔 복지관 일, 주말엔 개인 봉사를 하며 지내고 있는데 이보다 기쁠 수가 있나 싶어요. 망한 줄 알았던 인생, 다시 새 인생을 사는 기분이라 더 보람되게 살고 싶은 마음이고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위해 살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게 당했던 것처럼은 살지 않을 거예요. 제 스펙터클했던 인생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제 인생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 여러분들의 앞날이 밝게 빛나기를 바라것도 바랄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자입니다. 작년 추석 명절 때 있었던 일이니 이제 딱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명절이 다가와서 그런지 작년에 힘들었던 과거의 순간들이
또다시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내린 결정,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다면 아마 더 큰 불행이 왔을 테지만 눈 한 번 딱 감고 결정을 내리니 좀 더 일찍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던 세월들의 시간이 너무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곳에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저와 29년의 시간을 지지고 볶았던 시모에 대해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던 남편과 결혼해서 같이 맞춰가며 인생을 함께 만들어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희 부부 성격이 잘 맞아 30년 가까이 결혼 생활하는 동안 크게 언성 높이지 않고 좋은 관계 유지하며 잘 살아가고 있었어요. 시모가 아무리 개차반 같았어도 남편 하나 보고 지금까지 버텨왔었고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던 시부까지 떠나보내게 되는 안타까운 일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믿기지 않는 게 평소에 건강하셨던 분이 몸 안에서 자란 암덩어리 하나 때문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야만 하는 불행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또 저를 정말 잘 대해주셔서 시부와 정도 많이 들었었는데 결혼 10년 차 때 시부를 보내게 됐을 때 눈물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었죠. 그런데 반대로 장례식 때 영종사진 앞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던 시모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음식과 술을 원 없이 먹고 있었어요. 인생이란 갈 때 되면 가게 된다고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라면서 시부가 세상 떠난 걸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되려 부의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만 궁금해 하셨어요. 시부와 시모의 관계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함께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시모의 행동이 저에겐 좀 충격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렇게 시부가 돌아가신 이후 모든 재산이 시모에게 이전이 되자 그때부터 집안의 균형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시모의 소유가 된 재산을 균등하게 나눠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시모에게 잘 보이는 사람에게 주겠다면서 가족 간의 분열을 일으켰어요. 연세가 들수록 시모 또한 세월에 장사 없는지 건강이 악화되면서부터 형님네와 저희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손에 쥐고 있는 재산으로 저희를 이용하려는 계획이었지만 남편은 아주버님한테 형제끼리 재산 문제로 싸우는 건 아니라며 생활에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시모를 번갈아 가면서 모시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 잘 지켜지다가 어느 날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형님이 시모의 재산을 심각하게 욕심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으니까 그만큼 신경 좀 써달라는 건데 이게 무슨 가족 간의 분열이야. 그리고 우리 관계가 평소에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었잖아. 나는 가족 간의 우애보다 앞으로 살아가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서네야 지금 사는 거에 만족할지 몰라도 나는 아니거든. 우리 애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금전적으로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어머님의 재산이 나에겐 꼭 필요하거든. 애들 요즘 유학 보냈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알아? 돈만 있으면 제일 좋은 학교에 다닐 수 있고 아이의 인생이 달라져. 동서가 우리 아들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재산 문제로 가족 간의 분열을 만들지 말자는 그딴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동서도 어머님 재산 탐나서 모시고 있는 거 아니야? 형님,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그딴 소리라뇨. 저희는 그냥 할 도리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저희가 언제 입 밖으로
재산 문제에 대해 얘기한 적 있어요? 돈이 많다면 애들 교육의 질이 달라지는 건 당연하겠죠. 하지만 그게 정말 아이들을 위한 길일까요? 형님이 보이는 지금의 모습이 애들한테 어떤 인상을 심어주게 될지 그런 건 생각 안 해봤어요? 형님이 애들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만 끌고 가는 게 옳은 방법이라고 보세요. 지금의 나이에 아이들의 인생길을 만들어주는 건 부모 역할이라고. 한창 중요한 시기에 노는 데만 정신 팔리면 앞으로 남은 인생은 불안함의 연속이라고. 동서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알아? 자기 합리화로 지금의 삶에 만족한다는 거야. 삶의 기준을 정해버리니 가난해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지. 그러면서 내 인생이 원래부터 흙수저였으니까 금수저로 탈바꿈할 수 없다고 생각하겠지. 그런 본인의 생각을 애들한테 주입시키고 그럼 애들은 부모가 흙수저니까 어렸을 적부터 금수저를 부러워하면서도 본인은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며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자기 부모가 살아온 길을 똑같이 걸어가겠지. 이게 생각의 차이인 거야. 자식들의 인생길을 제대로 만들어준다면 내 아이들의 다음 세대들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안정적인 집안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라고. 동서의 생각을 애들한테 주입시키지 마. 나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어머님 재산 전부를 받을 거거든? 자신이 없으니까 균등하게 나눠 가지고 싶은 거 아니야? 어머님이 현재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만 7억이라고 하셨는데 나는 그 돈을 꼭 받아야 할 것 같거든? 그러니 동서야말로 내 계획에서 좀 빠져줬으면 좋겠어. 만약 어머님이 아무 조건 없이 재산을 나눠줬으면 동서는 군말하지 않고 받았었겠지. 그러니 이제 착한 척은 그만하지. 어머님, 동서네와 저희 집에 왔다 갔다 하시는 거 많이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냥 저희가 계속 쭉 모실 테니 지금 당장 저희 집으로 가시는 게 어떨 것 같아요? 그래. 나도 그게 좋은 생각인 것 같구나.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제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너희들은 내 재산에 크게 욕심이 없니? 엄마, 지금 저랑 뭐 하자는 거예요? 형이랑 제가 서로 얼굴 붉히면서 안 좋은 관계로 발전되길 바라는 마음에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분열시키면 엄마한테 이득되는 게 뭔데요? 형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을 닫고 있는 건데? 나랑 정말 연을 끊어낼 생각인 거야? 그렇게 하길 원해? 이 사람은 제가 하자는 대로 따르기 때문에 제 의견을 제일 중시 생각해요. 대충 상황 정리된 것 같은데 어머님, 저희 그럼 서둘러 움직이도록 할까요? 시모는 저희 집에서 몇 달 동안 지내시는 동안 가족 모두를 힘들게 해놓고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급하게 짐을 싸시더니 서둘러 나가셨어요. 한바탕 휩쓸고 간 자리에는 정적만 남았고 남편은 화가 많이 났는지 그날 이후 시모와 형님 내외와 평생 얼굴 안 보고 살겠다며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어요. 재산 때문에 가족 간의 균열이 생긴 거에 대해 화가 많이 나 있었고 이런 상황을 만든 시모에게 많은 실망을 한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형님 내외는 시모의 재산이 탐나서 모시고 갔지만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그동안 저와 제 딸이 시모 때문에 정신적으로 정말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머물다 간 자리 깔끔하게 정리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온 저희는 심적으로 너무 편했어요. 박힌 돌이 빠져나간 것처럼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죠.
그리고 그날 이후 3년 동안 형님네와 시모에게 어떠한 연락도 주고받지 않은 채 지내왔었고, 매년 힘들었던 명절 때에도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거나 좋은 추억 많이 만들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형님이 저희 집에 연락도 없이 찾아왔어요. 안색이 상당히 안 좋아 보였고, 지쳐 보이는 얼굴로 저희 가족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허락도 없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형님, 어쩐 일이세요? 갑자기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놀랐어요. 분위기 보니 부탁하려고 온 것 같은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전혀 들어줄 마음 없어요. 아휴, 동서, 아주 잠깐이면 되니까 내 말 좀 들어봐. 아휴, 나 도저히 못 살겠기에 그래. 그동안 연락 한 통 없다가 오죽 힘들었으면 찾아왔겠어? 아무리 어머님 재산에 욕심이 나서 힘들게 버티고 있었지만 재산 받기도 전에 내가 먼저 잘못될 것 같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한 끝에 온 거거든? 5분만 시간 내주면 되니까 내 말 좀 들어줘. 어머님이 우리 집에서 지낸 지 한 3개월 정도 되었을 때부터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을 받았었어.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냥 그러려니 했었거든? 나이 먹으면 깜빡하는 일들이 자주 있잖아.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지내고 있었지. 별일이야 있겠어 생각했었는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던 문제가 나중에 건강검진하면서 알게 된 거야. 어머님이 급성 치매 증상이 시작됐고 몇 년 사이 급격하게 진행이 될 거라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데 그때 그 말을 듣고 나서야 큰일 났다는 걸 알게 된 거지. 어머님도 이 일에 대해 심각하게 인지를 하고 계셨고 치매에 좋다는 음식은 물론 운동까지 하시면서 최대한 치매를 늦추려고 했었지만 병원에서 진단을 내린 대로 어머님의 치매 증상은 날이 가면 갈수록 눈에 띄게 심해졌어. 그때 동서한테 이 사실을 알려야 될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 그런데 우진 아빠가 말하지 말라더라고. 그때 서로가 좋지 않은 감정이 있다 보니 얼굴 보고 싶지 않다면서 우리가 알아서 이 문제를 해결 보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았고 결국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동수한테 도움을 요청하려고 온 거야. 치매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잖아. 어떤 사람들은 급성 치매가 오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해지는 반면 또 누구는 치매지만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어머님도 처음엔 정신이 오락가락 하셨는데 지금은 하루에 한 번도 제정신으로 돌아올까 말까 할 정도로 심각해지셨어. 아니, 그 얘기를 왜 이제 와서 하는 건데요? 연락 안 하고 지낸 지가 벌써 3년이나 됐다고요. 그 안에 전화 한 통이나 문자라도 줬으면 저희도 대비를 하고 있었겠죠. 어머님이 치매인 걸 인지한 시점부터 재산에 상당한 집착을 보이더라고. 재산을 손에 쥐고 있어야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절대로 재산을 넘겨주려고 하지 않으셨어. 나도 치매 증상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 어머님 설득해서 받아보려 했었는데 끝까지 넘겨주지 않으시더라고. 재산 때문에 붙잡고 있었지만 이러다 우리 가족 먼저 잘못될까봐 도저히 안 되겠어. 애들한테도 안 좋은 영향 끼치고 내가 의사인데도 버티기가 힘들다니까. 절대로 시설에 들어가지 않겠대. 그래서 집에 요양사 붙이고 말도 마. 예전에 한번 정신이 꽤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아서 정말 힘든 적이 있었거든. 그때 시설에 한번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필 정신이 돌아와서
한바탕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 시설에서는 하도 난리를 치니까 다시 모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어쩔 수 없이 모시고 있었거든.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더 안 좋아지니까 최대한 참고는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어. 동서가 재산을 전부 가지던 알아서 해. 법적으로 우리가 재산으로 소송할 일은 없을 거야. 우리가 그래도 동서네보다는 잘 살잖아. 세상에 공짜는 없더라고. 그만큼 희생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되려 손해 같았어. 그래서 지금 저희 보고 치매로 감당하기 힘든 어머님을 모시라는 거예요? 아니, 큰 소리 치며 모시고 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저희한테 떠넘기면 어떡해요?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돌아가세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오죽했으면 찾아왔겠냐고. 여보, 설명 다 했으니까 이제 어머님 모셔오면 될 것 같아요. 우리만 경험해 볼 수는 없잖아. 아주버님이 시모를 모시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는지 형님이 아주버님을 부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시모를 모시고 저희 집에 머리를 밀며 들어왔어요. 남편은 뭐 하는 짓이냐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형님 내외는 물건을 떠넘기듯 시모를 저희에게 밀어버린 뒤 도망치듯 급하게 집 밖으로 빠져나갔어요. 3년 만에 처음 본 시모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고 바라보고 있는 시선도 상당히 낯설었습니다. 제가 알던 시모가 아닌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남편은 형님 내외를 뒤따라갔지만 이미 자취를 감춘 상태였고 남편과 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앉아있는 시모를 보곤 한숨을 내쉬며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딸이 밖에서 볼일을 보고 현관문을 열며 들어오는 순간 그걸 본 시모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제 딸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고 사정없이 흔들었어요. 네 년이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너까지 내 아들과 결혼을 하려 들어? 절대로 받아줄 수 없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지 못해?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그땐 머리채 잡는 걸로 끝나지 않을 거야. 너는 저런 여자가 어디가 좋다고 따라다니는 거야? 엄마가 좋은 여자 소개해 준다고 했었잖아. 엄마, 당장 그 손 놓으세요. 얘는 세원이에요. 몰라보겠어요? 엄마 손녀 세원이라고요. 제 얼굴 좀 보세요. 정말 몰라보겠어요? 정신 좀 차리시라고요. 시모의 돌발 행동에 저도 너무 놀라서 남편과 함께 제 딸에게서 시모를 겨우 떼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제 딸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머리채를 잡혀서 많이 놀란 듯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형님 네가 왜 시모를 저희 가족에게 떠밀듯 맡겼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이 난리치는 시모를 겨우 방에 넣어두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했어요. 저희 가족 여건상 치매인 시모를 돌보는 건 역부족이었죠. 저희 부부가 일을 하고 있는데 제 딸이 혼자 집에 있다가 시모에게 좀 전처럼 머리채 뜯기면서 안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게 될까봐 서둘러 시설을 알아봐야만 했어요.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시모는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해졌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어보니 세상 모르게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평소에 제가 알던 시모의 성격보다 더 난폭해져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날이라 잠 한숨 못 자고 남편과 함께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고 저희 부부가 선택한 건 시설에 보내기로 결정을 내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이 밝아오자마자
시모를 모시고 남편이 알아본 요양병원으로 향하려는데 형님이 앞서 말해줬듯이 시모가 잠깐 정신이 돌아온 듯 보였어요. 시모가 먼저 저희 부부에게 말을 붙여서 정신이 돌아온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알아보시겠어요? 엄마, 그동안 연락 한 통 없다가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금 치매 온 거 알고 있어요? 형이랑 형수가 엄마 치매 증상 때문에 힘들다고 저희한테 떠넘겼잖아요. 도대체 3년의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요? 형은 핸드폰 전원까지 꺼져 있는 상태예요. 저희한테 온갖 상처 주고 이런 몸으로 돌아오시면 저희가 어떻게 감당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라도 좀 해보세요. 지금 시설에 가려 했는데 엄마가 정신이 돌아온 거라고요. 어머머머,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거야? 그놈들 지금 어디 있어? 당장 경찰에 신고부터 해라. 그놈들이 내가 치매인 걸 이용해서 통장에 있던 7억을 가져갔다고. 시설에 들어가지 않는 조건으로 7억을 달라고 하길래 줬었는데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거냐? 당장 그놈한테 전화해봐라. 아니면 큰며느리한테 전화를 해보던가. 자기 애들 유학 보냈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나한테 돈을 요구했었다. 내가 치매이다 보니까 제정신이 아닐 때 애들이 피해를 너무 많이 받는다고 해서 서둘러 유학을 보내야 할 것 같다며 큰며느리가 내 곁에 있어준다고 약속해서 정신이 더 없어지기 전에 서둘러 7억을 넘겨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니? 네? 형님한테 7억을 넘겨줬다고요? 아니 분명 어제 저한테는 어머님이 재산을 가지고 있으려 한다면서 땡전 한 푼 안 받았다던데. 그럼 그 말들이 전부 거짓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재산 문제로 가족 간의 분열을 조장하는 게 안 좋다고 했잖아요. 어머님이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든 거라고요. 형님이 어머님을 모셔간 목적도 돈 때문이었다는 거 잊었어요? 다 알고 있었잖아요. 방금 유학이라고 하셨으면 벌써 해외로 떠났을 가능성이 크겠네요. 전화기도 꺼져 있잖아요. 시모는 아주 잠깐 짧은 시간이었지만 10분 정도 저희 부부와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었고 당신이 치매라는 사실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본인도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게 무섭다며 눈물을 흘렸고 다시 치매 증상으로 돌아온 시모는 눈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저와 남편을 함부로 대했어요. 이 문제로 저희 회사에 사정을 얘기한 뒤 한동안 시모를 옆에서 살펴줘야만 했어요. 정말 다행이었던 건 아직까지 대소변은 혼자서 해결은 할 수 있었다는 게 천만 다행이었죠. 병원에서는 시모가 대소변도 해결하지 못하는 단계까지 오게 된다면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건 불가능할 거라면서 현재의 치매도 진행이 많이 된 거라고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거라며 요양병원에 미리 연락해서 시모를 받아줄 곳을 찾아봐야 할 거라고 시모의 상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걸 인지시켜 주었습니다. 의사의 말로는 치매 정도가 심하면 요양병원에서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렇게 되면 결국 저와 남편이 감당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상황들로 인해 가족들과 심각한 분열이 생기고 이혼까지 하게 되는 사례가 많다면서 시모의 치매를 가볍게 보면 안 된다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형님 내외는 이런 사실을 미리 알고 시모가 짐이 될 것 같아 저희한테 떠밀었던 거였고 저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무방비 상태로 시모를 받아들이게 된 거였어요. 형님 내외한테 수십 통씩 전화를 했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었고 형님이 일하고 있던 병원에도 찾아가 보니 이미 병원에서 나온 지 꽤 오래됐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한테 찾아왔을 때는 이미 한국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다는 걸 남편과 저는 뒤늦게 알게 된 거였죠. 남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님 내외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며 희망적인 얘기는 별로 해주지 않았어요. 해외로 이주하게 됐어도 찾을 수야 있겠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닌 것 같아 보였습니다. 결국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밖엔 없었어요. 형님 내에는 시모가 가지고 있던 집이나 여러 가지 물건들 같은 경우 처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쉽지 않은 문제라 당장 만질 수 있는 현금 7억만 가지고 해외로 이주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시모가 처음부터 재산 문제로 가족들과 얼굴을 붉히게 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일이 진행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시모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인해 저희 부부만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생겨버리게 되었죠. 남편은 시모와 한 집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고 시설을 알아보는 데 집중했고 저는 오락가락하는 시모를 안 좋은 감정이 있어도 최선을 다해 돌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날이 명절날이라 시모가 저에게 상처되는 행동을 했더라도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었는데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사이 시모가 방에 들어가 제 딸 방문을 열더니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저질러 버렸고 집안은 순식간에 난리가 나게 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시모가 제 딸의 머리채를 잡더니 집 밖으로 끌고 가길래 제가 뒤에서 시모를 말렸지만 어찌나 힘이 세던지 시모를 제 딸에게서 떨어뜨리는 게 불가능할 정도였고 시모는 저를 강하게 밀친 뒤 제 딸을 데리고 아파트를 빠져나갔어요. 그 사이 저는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한 뒤 시모의 뒤를 바짝부터 최대한 좋게 설명해서 진정시키려 했지만 시모의 손은 여전히 제 딸 머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딸도 처음에는 많이 놀랐었는지 비명을 질렀었는데 어느 정도 침착함을 되찾았는지 시모가 하는 대로 순순히 따라주는 게 좋겠다면서 시모가 향하는 방향으로 조용히 따라갔어요. 그렇게 신발도 신지 못해서 제 딸 발이 다칠까봐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경비실 문을 열더니 제 딸을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네가 감히 내 아들을 넘봐?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너에게는 이 가난한 집에 혼처가 딱이야. 여기서 평생 나오지 말고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라.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집안 주제에 넘볼 걸 넘봐야지. 내 아들 꼬셔서 인생 한번 바꿔보겠다고 꼬리친 것 같은데 내가 두 눈 뜨고 보고 있을 것 같아? 예, 너도 똑똑히 봐둬라. 얘처럼 쫓겨나기 싫으면 똑바로 일해야 될 거야. 명절날 재수없게 감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기어들어와?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도대체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예, 세원아, 괜찮아? 괜찮으니까 이쪽으로 나와. 아유, 소란 피워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치매가 있으셔서요. 많이 놀라셨죠? 예, 며느라, 지금 내가 왜 여기 나와 있는 거니?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아니, 내 손녀는 왜 울고 있는 거고? 또 내가 너희들에게 상처를 준 거야? 어머니,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세원아, 괜찮은 거야? 어머니, 다친 곳은 없으세요? 아버님 전화 받고 왔거든요.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고 하셔서요.
시모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광경을 주민분께서 녹화를 하셨는지 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보여주시길래 저는 시모가 좀 전에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영상을 통해 보여주었고, 시모는 자기가 손녀의 머리채를 잡아 온갖 막말을 퍼부었다는 거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오열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모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엄청난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좀 전에 제 딸에게 했던 행동은 과거의 시모가 시부와 결혼을 허락받으러 갔다가 시어머니에게 당했던 행동들이라면서 그게 평생의 상처로 남아 있었던 건지 그때 상황들이 재현이 된 것 같다면서 시모가 예전에 겪었던 말투와 행동들이 똑같았다며 가슴속 깊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 같다고 용서를 구했어요. 저 또한 치매인 시모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 결국 눈물이 쏟아졌고, 이런 광경을 보게 된 사위가 왜 자기를 불렀는지 알 것 같다면서 남편과 전화 통화를 시도했어요. 그리고 예비 사위는 시모를 먼저 모시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자기 차로 모시겠다며 시모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정신이 있던 시모는 어디 가냐고 예비 사위가 누구냐면서 당황해하자 제가 시모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예비 사위는 요양병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는 직원이고 그 요양병원 원장이 예비 사위의 친부였죠. 남편은 예비 사위 집안 식구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끝까지 부탁을 하지 않고 다른 요양원을 알아봤었는데 치매 노인을 모시는 걸 다른 요양원도 심각도에 따라 거부를 하고 있어서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 생기다 보니 남편은 예비 사위에게 부탁을 하기 위해 명절날 얼굴 보며 대화 좀 하길 원했던 거였죠. 시설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난리치던 시모는 예비 사위가 요양병원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에 흰 거품을 물었고, 시설에 가는 게 두렵다는 말을 끝으로 다시 치매 증상이 도졌습니다. 그렇게 시모는 현재 사위의 요양병원에서 지내고 계세요. 지금은 맨정신으로 돌아오지도 않고 치매 증상이 심해져서 요양병원에서도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명절이 끝나고 사위와 제 딸의 결혼식이 진행이 되는데요. 앞으로 둘이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시모는 어찌됐든 치매가 온 거지만 이런 식으로 저희 가족에게 과거의 상처를 준 거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돼요. 남편은 다른 요양병원을 알아봐서 그곳으로 다시 옮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제 딸 결혼식이 끝나고 움직일 것 같아요. 사돈 집안에 더는 부담 주기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게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형님 내외가 한국으로 잠깐 들어오다가 경찰에 붙잡혀서 현재 법적으로 소송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가지고 있던 재산을 전부 다 탕진해서 다시 귀국한 것 같아 보였어요. 시모의 집은 저희가 처분해서 그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혹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형님 내외와 소송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아지겠지만 하나씩 풀어나가려고요. 재산 문제로 가족들과 분열이 일어나는 집도 상당히 많을 텐데요.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처리해 나갈 수 있을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미 형님 내외는 7억이라는 돈을 가져갔으니 시모의 집을 처분한 재산은 저희 소유가 되겠죠. 형님 내외가 돌아온 만큼 법적 소송이 끝나면 시모는 형님 내외가 보살펴 드리는 걸로 방향을 잡으려 합니다. 7억을 대가 없이 가져간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재산 때문에 가족들과 등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명절에 가족들과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고 즐거운 연휴가 되시길 바랄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정독하다가 용기를 내서 글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섬에 살던 제가 대학교 때문에 서울로 상경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시골 소녀 서울 상경기가 시작이 되었어요. 처음 보는 낯선 풍경 속에 설렘만 가득했던 어느 날이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따뜻한 남편이 다가와 서울 생활에 큰 위로와 힘을 주었답니다. 그렇게 뜨거웠던 남편과 대학교를 마저 졸업하지도 못한 채 혼전 임신으로 남편과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 살게 되었어요. 시댁에서 엄청난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둘이서 혼인신고만 하고 부부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시어머님은 제가 남편의 앞길을 망칠 거라며 늘 퍼부으셨고 어린 저로서는 참기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일말의 희망을 기대하며 남편과의 행복을 꿈꿨지만 그때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남편은 듬직한 모습을 뒤로한 채 정말 철딱서니가 없었어요. 나 엄마네서 밥 먹고 올게. 어차피 고기 반찬도 없고 너랑 별아랑 둘이서 알아서 먹어라. 집에서 허구한 날 뭐하냐? 남편 밥상에 숟가락질 갈 수 있게끔 반찬들을 세팅해야지. 맨날 김치볶음, 미역국. 넌 지겹지도 않냐? 이놈의 집구석. 엄마 말이 딱 맞아. 그때 애를 지웠어야 됐는데.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진짜 후회 막심이야. 주는 대로 먹어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누군 불만 없는 줄 알아? 섬에 계신 우리 엄마는 결혼식 언제 하냐고 늘 물어보시는데 애 낳고 한번 내려가 보지도 못하고 이게 뭐냐고. 당신만 귀한 아들이 아니라 나도 우리 엄마한텐 귀한 딸이야. 그리고 후회? 당신보다 내가 더 많이 할 거라곤 생각 안 해봤어? 당신이 잘난 게 뭐가 있는데 그렇게 뻔뻔하게 얘기를 해? 솔직히 네가 처신을 잘했어야지. 덜컥 애를 임신해가지고. 우리 엄마가 나한테 얼마나 기대가 컸는 줄 알아? 그럼 끝내. 나도 살고 싶지 않으니까. 이런 남자인 줄 몰랐어. 연애할 땐 그렇게 다 해줄 것처럼 하더니만 이게 뭐야? 오호, 네가 먼저 끝내자고 했다. 애는 네가 키워. 내 앞길 망치지 말고. 내가 미쳤지. 이 좋은 나이에 발목이 잡혀서는. 진짜 너무한다. 별아가 물건이야? 나도 우리 별아 절대 줄 생각 없어. 당신 진짜 실망이다. 그래, 당신이 이런 인간이지. 어린 저희는 허구한 날 싸워댔고 저도 잘한 것이 없었지만 남편은 항상 저를 원망하듯 얘기를 하였으며 그런 얘기들을 듣기가 힘들었답니다. 어려서 그랬는지 정말 지고 싶지 않았고 그렇게 매일같이 사내 못 사내 하던 어느 날 신혼집인 단칸방에 시어머니가 찾아오게 되었고 아주 무서운 얼굴을 하며 저에게 선심 쓰듯 시어머님은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에휴, 집안 꼬락서니하군.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니들이 뭔 힘이 있어서. 너 때문에 우리 경석이 앞날 망친 건 알지? 왜 그게 저 때문인가요? 어머님 아들이나 저나 똑같은 거죠. 그리고 경석이보다 성적은 제가 더 좋았어요. 뭐? 이게 넌 내 딸이었으면 아주 혼쭐 났어. 어디서 뭘 잘했다고 입을 놀려? 깡시골에서 가정교육 못 받은 거 티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경석이랑 너 둘 다 안 볼래다가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내 귀한 장손이 이렇게 사는 꼴을 두고 볼 수 없으니 당장 우리 집으로 들어와 살아. 대신 각오해야 할 거야.
나 그렇게 호락호락한 시어머니 아니거든. 죄송하지만요. 저희는 저희 힘으로 살고 싶어요. 어머님이 저 반대하시는 것도 알고 미워하시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더 노력해서 제 자신을 가꾸고 그때 찾아뵐게요. 그래야 제 자신도 떳떳할 것 같거든요. 죄송합니다. 없는 게 자존심만 있어가지고. 그지 깽깽이 같이 없이 사는 애가 그러면 그거 아집이야. 알겠니? 잔말 말고 들어와. 너랑 네 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경석이 때문에 들어오라고 하는 거다. 우리 아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데 사니? 다짜고짜 본인의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시어머니에게 거절을 하였고,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하니 남편은 펄쩍 뛰며 저에게 뭐라고 하였어요. 결혼 전 단칸방에서 살아도 행복하겠다고 하는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남편은 변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절 그렇게 설득을 시키는 남편이었는데, 남편 또한 이런 단칸방에서 사는 것이 힘들다며 울먹이며 토로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먼저 손 내밀었는데 네가 거절했다고? 야, 난 들어갈 거야. 너 혼자 별아랑 살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뭐? 지금 우리 둘을 버리고 들어가겠다는 거야? 너한테 도대체 나는 뭐니? 이러려고 애 낳자고 한 거야? 막말로 네가 애 낳자며. 네가 책임진다고 했잖아. 근데 지금까지 네가 한 게 뭐가 있는데? 그리고 너희 집 들어가면 어머님이 벼르고 계시는데 나보고 그걸 다 버텨내라는 거야? 하, 진짜 이기적이다. 내가 아는 서경석 맞냐? 내가 엄마 설득한다고. 최대한 너랑 잘 지내도록 할 테니까 그냥 들어가자니까. 솔직히 나 엄마 밥도 그립고 엄마가 여태까지 다 해줬는데 용돈도 끊겨 생활비도 없어. 이렇게는 못 살겠단 말이야. 들어오든지 말든지 넌 마음대로 해. 당신 이제 가장이야. 내가 지금 나가서 왜 일을 못하는데? 아직 애가 100일도 안 됐는데 어떻게 나가라는 거야? 그럼 당신이 책임져야지. 왜 이렇게 무책임해? 경석아, 제발 정신 차려. 우리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생 아니란 말이야. 엄마 집 들어가면 진짜 열심히 살게. 다시 네가 알던 서경석으로 돌아갈 테니까 믿어줘. 내가 안정이 안 돼서 그러는 거야. 나 주거 공간만 안정되면 공부도 진짜 잘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 딸이랑 너 내가 책임질 거야. 나 몰라서 그래? 나 서경석이야. 시댁으로 들어가면 모든 걸 책임지고 잘하겠다는 남편이었고, 결국 전 져주고 말았어요. 절 인정하지 않는 시어머니였기에 절대 들어가고 싶지 않았던 시댁이었지만, 그래도 애 낳고 잘 살아보자. 남편이 저렇게 변한다고 하니 믿어보자 라는 마음 하나로 시댁살이를 선택한 것이었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저를 싫어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언제나 제가 눈에 보이는 즉시 시어머니는 절 대놓고 구박하고 멸시하셨어요. 전 학교도 휴학하였지만 남편은 집으로 들어가고 다녔던 학교도 다니면서 룰루랄라 대학 생활을 이어가더라고요. 너무 대비되는 인생의 괴로운 날들이었어요. 처음엔 그래, 남편이라도 좋은 학교를 졸업해서 능력 있는 회사원이 되면 좋겠다 싶었던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론 저와 제 딸을 등한시하고 학교 생활을 즐기는 남편이 너무하다고 생각이 들 때마다 남편과 마찰이 잦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술 먹었어? 이제 곧 종강인데 허구한 날 술이야? 당신 내년에 이제 졸업이면 취업 걱정도 해야지. 남들은 자소서다 뭐다 취업 준비하고 다니는데 자기는 후배들이랑 몰려서 술이나 퍼마시고 그러면 되겠어? 나 하루 종일 어머님이 시킨 이불 빨래에 반찬 만들고 애 보고 화장실 청소하고
이렇게 나는 힘든데. 당신은 내 얼굴도 안 보고 아침에 나갔다가 밤 돼서야 들어오고 이러려고 이 집에 들어오자고 했니? 당신 진짜 너무한다. 사람이 양심이 좀 있어야지 어떻게 그래. 아유, 바가지 좀 긁지 마라. 아무리 내가 네 남편이어도 난 구속받는 건 딱 질색이야. 그리고 남자가 술을 좀 마시고 다닐 수도 있지.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따져대냐? 그깟 취직 아무나 하는 건데 뭐가 그리 걱정된다고. 아유,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네. 야, 너 우리 아들한테 지금 땡땡대는 거니? 이게 어디서 여자가 남자 바가지를 긁어? 니네 엄마가 널 그렇게 가르쳤냐? 애비도 없이 섬에서 엄마랑 둘이서만 크니까 위아래도 없지? 이래서 본데 없이 자란 애들은 티가 난다니까. 너 우리 경석이랑 살면서 돈 한 푼 번 적이 있어? 여기서 기생해가지고 사는 주제에 말이 많아. 어머님, 너무하시네요. 기생이요? 그리고 제가 돈을 안 버는 건가요? 애 때문에 못 버는 거지. 어머님이 들어오라면서요. 제가 이 집에서 하는 일은 뭐 공짜예요? 어머님 시중 들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이거 다 그럼 돈으로 쳐주시던가요. 사람은 공짜로 부리고 싶으면서 꼴은 보기 싫고 그래서 기생한다는 표현을 써요? 말 바로 하세요. 저 그렇게 바보 아니니까. 그리고 저번부터 자꾸 저희 엄마 거론하시는데요. 경석이야말로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너무 오냐오냐 키우신 것 같네요. 어머, 나 뒷목 잡고 쓰러진다. 어디서 저렇게 빠락빠락? 서경석, 너 여자 보는 눈이 무슨 땅바닥에 달렸냐? 너 죄송하다고 못해? 우리 엄마가 널 받아줬는데 네가 감히 엄마한테 대적을 해? 너 우리 엄마 쓰러지면 가만 안 둬? 남편은 저의 편이 아니어서 정말 외로웠답니다. 하루에도 12번 엄마가 계신 곳으로 내려가고 싶었지만 저를 믿고 서울로 보내준 엄마, 그리고 아이까지 낳고 이제 제 가정을 꾸렸지만 1년도 못 살고 내려가기엔 엄마에게 정말 죄송했어요. 평생을 저 하나만 바라보고 섬에서 굴만 캐던 엄마였거든요. 그런 엄마한테 정말 몹쓸 짓을 한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답니다. 아유, 잘 지내지? 얼굴 너무 보고 싶어. 우리 별아도 얼마나 컸는지 너무 궁금하고 너 조리해주러 잠깐 서울 갔을 때 빼고는 엄마가 간 적이 없잖아. 여기까지 내려오는 건 아기가 너무 어리니까 힘들 거고 엄마가 시간 내서 한번 갈게. 에이, 힘들게. 엄마가 그래도 돈도 붙여주고 그래서 별아 옷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그러고 있어. 고마워. 서서방이 잘해주지? 나이가 어려서 그렇지? 그때 보니까 너 엄청 위하는 것 같던데. 너도 잘해야 해. 그리고 시어머니한테도 잘해드리고. 아들이랑 둘이만 살아서 아마 지금 손녀 보는 게 참 즐거우실 거다. 어른한테 잘하는 게 최고야. 엄마는 내가 앤가? 알아서 잘하지. 엄마, 나 전화 들어온다. 끊어야겠어. 나중에 내가 또 전화할게. 들어가세요.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목소리만 들으면 눈물이 줄체할 수 없이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시집살이는 혹독했고 저 역시 바보는 아니었기에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할 말은 다 하고 살았지만 그래도 내 가족이 아닌 것 같다는 마음에서 외로움이 물밀듯 밀려오는 날엔 어찌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1년에 2번 정도 친정엄마를 뵌 것 말고는 정신없이 살았어요. 아이가 돌이 지나자마자 어린이집에 보냈고 전 그 길로 중소기업 경리로 취직을 했답니다.
그나마 취직을 좀 하니 숨통이 트였고 아이에게 내가 해주고 싶은 것을 해줄 수 있다는 행복감이 정말 컸어요. 하지만 남편은 졸업을 했음에도 취직을 하지 않고 싸돌아 다니기만 하면서 돈만 쓰고 다니더라고요. 이 모든 것을 시어머니는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부추겼어요. 당신도 이제 뭘 하나 해야지. 지금 졸업하고 뭐 하는 거야? 언제까지 어머님한테 기대면서 살래? 벼라는 커가는데. 너 돈 번다고 유세 떠냐? 막말로 네가 이 집에 사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 우리 엄마 아니었으면 넌 원룸행이야. 꼴랑 200 버는 돈으로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나 무시하지 마라. 나 그래도 크게 될 놈이니까. 남자는 한방 모르냐? 한방 타령하다 골로 가. 우리 동기들은 다 취업하고 정신없이 사는 것 같던데 넌 뭐하니? 애 아빠라는 게 한심하다 정말. 뭐? 한심? 이게 진짜 말 막하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정이 안 붙는 거야. 너야말로 연애할 때 걔가 맞나 싶어. 네가 날 이렇게 만든 거지. 맨날 무시하고 구박하고 사람이 도끼가 안 차고 배겨? 하여튼 취직 자리 빨리 알아봐. 이게 듣자 하니까 지금 우리 아들을 막 가르치네. 겨우 고졸 주제에 대졸을 가르쳐? 네가 뭔데 취직하라 말아야? 막말로 우리 아들이 너네 모녀를 왜 책임져야 하는데? 니네가 우리 아들 발목 잡아놓고 지금 그게 할 말이냐? 니네 모녀만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 지금쯤 대기업 들어가서 한 자리 떡하니 차지했을 거라고. 근데 지금 어디서 큰 소리야? 어머님, 엿듣지 좀 마세요 제발. 그리고 대기업은 뭐 아무나 들어가나요? 경석 씨 학점 모르시나 봐요? 과거에 제 자신 머리끄덩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에요. 어머님이 자꾸 싸고 도시니까 저러는 모양인가 본데 그게 경석 씨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건 알고 계세요? 어머님이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경석 씨를 망치는 꼴이라고요. 잘 새겨 들으세요. 답답했던 어머님과 남편이었지만 제가 계속해서 참았던 것은 그래도 연애할 때 물심양면 저를 챙겨줬던 모습과 임신했을 때 절 따뜻하게 대해줬던 면모를 알았기에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혼은 맞춰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언젠간 맞춰지리란 생각도 있었고요. 하지만 모든 것은 제 착각이었는데 어느 날 제 학교 후배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언니, 그거 알아? 지훈이랑 경석 오빠랑 만나고 있대. 언니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얘기해. 아니, 지들이 언니를 다 아는 입장에서 어떻게 그래? 지훈이가 당당하게 경석 오빠랑 팔짱 끼고 다니는 거 본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아, 고마워. 말해주기 쉽지 않았을 텐데. 이 일은 일단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해결해 볼게. 고맙다, 정말. 남편은 그동안 외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전 그 길로 남편에게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했지만 남편은 뻔뻔하게 증거를 가지고 오라며 막말을 시전하였고 역시나 시어머니가 합세해서 절 정신병자로 취급하였답니다. 정말 화가 미친 듯이 났어요. 아니, 네 남편 의심하는 거냐? 이거 의부증이잖아. 너 정신병원 좀 가봐야겠다. 아니, 취업하려고 후배 만나서 자소서 쓴 거 가지고 지금 네가 그렇게 의심할 때야? 막말로 젊은 청년들이 좀 팔짱도 끼고 거닐 수도 있는 거지. 뭐 대단한 거라고. 팔짱이요? 캠퍼스에서 연인처럼 손잡고 팔짱 끼고 허리 두르고 다니는 게 정상이에요? 그것도 유부남인데?
당신 말해봐. 아, 진짜 아니라니까. 그리고 진짜 자소서 물어보려고 자주 만난 것 뿐이라고. 넌 뭘 알지도 못하면서 의심하냐? 너 그거 병이야. 네가 어린 나이에 애 낳고 뭐 학교도 못 다니고 그래서 정신이 좀 어떻게 됐나 본데. 정신까지 나가면 곤란해. 증거를 들이미라고 대놓고 뻔뻔하게 나오는 남편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어요. 그렇게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저에게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게 되었고, 그 전화를 받고 그 길로 전 경찰서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당신이 왜... 아니, 그리고 지은이 넌 여기 왜 있는 거니? 둘이 아무 사이 아니라며. 얼른 해명해. 아, 와이프시죠? 참나. 지정 싸움 좀 했나 보더라고요. 여기 여자 남자친구라고 하는 사람이 왜 바람피냐고 추궁하니까 다짜고짜 남편 되시는 분이 거의 기절할 정도로 주먹을 날렸다고 하던데 본인들이 뭘 얼마나 당당하다고. 그 사람 지금 정신 잃고 병원에 있어요. 그 집 부모님들이 고소했나 본데 합의 안 되면 남편분 구속이에요. 일단 합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남편은 외도가 맞았고, 외도했던 여자의 진짜 남자친구와 실랑이를 하다가 그 남자친구에게 입원할 정도로 무력을 가했다고 했어요. 당장 합의를 하지 않으면 구속이 된다고 하면서 말이죠. 정말 앞날이 아득했고, 외도는 그 와중에 제 안중에 없었습니다. 그저 이 사태를 어떻게 할까 싶은 마음이 들면서 참 무섭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것 또한 제 탓이라고 하더군요. 우리 아들이 널 어린 나이에 만나서 아무것도 모르고 코가 깨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지도 못하다가 집 마누라보다 잘난 여자 만나가지고 잠깐 실수한 거야. 우리 아들이 불쌍하지도 않니?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널 만나지만 않았으면 우리 아들이 저런 여자를 만났겠어? 얼마나 어린 나이에 너한테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그랬겠니? 아유, 속상해. 아유, 어쩜 좋아. 이것도 제 잘못인가요? 전 그냥 어머님한테 존재 자체가 잘못이죠? 지금 저한테 무릎 꿇고 사과할 사람이 누군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네가 별아 데리고 가서 좀 빌어라. 애 아빠라고 하면서 합의 좀 해달라고 해봐. 애까지 딸렸는데 한 번은 용서해 주겠지. 그러니까 네가 가서 눈물쇼 좀 하고 애 데리고 가서 불쌍하게 보이란 말이야. 별아를 이런데 이용하라는 거예요? 어머님도 진짜 제정신이 아니시네요. 제가 왜 그래야 하죠? 그 사람 벌 받으라고 하세요. 이 나쁜 것. 너 네 남편한테 그러고 싶니? 그래도 너의 하나뿐인 남편인데 내가 말했지? 이 모든 게 네가 화근이라니까? 제발 그만! 정신 차리고 현실을 직시해요. 누가 잘못인가? 지금 내가 문제예요? 나사 빠진 어머님, 아들이 잘못이지. 제 말에 입을 꾹 다무는 시어머니였고, 이쯤 되니 친정엄마가 무척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보고 이렇게 살라고 키워주신 게 아닐 텐데 그저 너무 죄송했어요. 그리고 그날 제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친정엄마에게 전화가 왔고 전 울면서 이 모든 사태에 대해 얘기를 해주었답니다. 친정엄마는 역시나 저를 많이도 토닥여 주셨고 그 길로 저를 만나러 서울에 오셨어요. 뭐가 그렇게 대단한 시댁이라고 그래도 빈손으로 오면 안 된다고 섬에서 굴캐는 울엄마가 시댁이 오시면서 직접 만든 굴젓까지 들고 찾아오셨죠. 전 현관에서 엄마를 안고 꺼이꺼이 울어댔지만 시어머니는 뒤에서 코를 막는 신용을 하더라고요.
아유, 냄새. 너, 니네 엄마한테 말씀 안 드렸니? 저 그걸 제일 싫어해요. 저런 저급한 음식을 누가 먹는다고? 어머님, 굴 좋아하시면서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엄마, 미안해. 일단 여기 들어와서 앉아요. 차 좀 내올게. 바로 봉지를 받아 그대로 변기통에 쏟아버린 시어머니였고, 그 모습에 전 소리를 질렀답니다. 하지만 저희 엄마는 모든 걸 보기만 하시고, 그대로 말없이 변기통에서 시어머니가 버린 굴봉지를 꺼내 뜯어 보이자, 시어머니가 하얗게 질려 절절 매었어요. 사돈이 이걸 어떻게? 아니, 잠깐 여기 앉아보세요. 저랑 차 마시면서 대화 좀 나누면 될 것 같은데. 아유, 어서 오세요. 저랑 할 얘기가 없으신 줄 알았는데 참 웃기고 비겁하네요. 이게 뭔 줄은 아나 보죠? 너 당장 이혼해라. 안 봐도 훤해. 네가 그동안 어떤 핍박을 견뎌왔을지. 바보같이 여기서 왜 이러고 지냈어? 애 아빠 자격도 없고 애를 위해서도 이건 아니야. 아니, 이혼할 땐 하더라도 그건 주시고 하세요. 어차피 우리 아들 주려고 가지고 온 거 아니신가요? 그럼 줘야죠. 그랬는데 마음이 바뀌었네요. 어차피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게 사람 마음인데 제가 굳이 그러고 싶진 않아요. 가자. 아니, 사돈, 그건 주고 가라니깐요. 지금 저 농락합니까? 제 잘못 인정할 테니 여기 앉아서 좀 천천히 대화를 해봐요. 엄마는 말씀이 끝나고 바로 저의 손을 잡아 끌며 집을 나오셨고, 전 아이와 함께 엄마를 따라 향했습니다. 변기통에서 엄마가 꺼낸 것은 사실 남편의 합의서였어요. 제 이야기를 모두 들은 엄마는 며칠 전 동네 친구에게 본인 아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생각이 났고, 짜 맞춰보니 동네 친구분의 아들의 이야기가 제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언니 생각해서 해주는 거야. 언니 딸이 무슨 죄야? 언니 딸도 피해자인데. 그래도 애 아빠라고 하니 내가 우리 아들 설득해서 써준 거니까 언니 딸 보고 진짜 잘 살라고 해. 에휴, 어디 그런 놈팡이 같은 놈을 만났어 그래? 고마워. 내가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 아직 어린 나이들이잖아. 내가 이번에 서울 가서 한마디 해야지 안 되겠어. 그래, 언니가 가서 한마디 해. 아주 친정이 먼 데 있다고 언니 딸을 그렇게 무시하니까 이런 행동을 한 거지. 어디 바람을 피워? 그 여자랑 남자의 멱을 따야 하는데 내가 언니 봐서 참는 거야. 우리 아들도 한 번만 기회를 주는 거래. 그리하여 엄마는 사이를 생각하여 동네 친구분께 제발 합의를 해달라고 빌다시피 하셨고, 제 남편을 용서할 순 없었지만 그래도 엄마를 생각하여 합의서를 써준 친구분과 아들이었죠. 그걸 들고 엄마는 한 걸음에 서울로 달려오셨는데, 시어머니가 엄마를 보자마자 그렇게 홀대하니 엄마는 더 이상 이런 곳에 저와 제 딸을 둘 수가 없다며 모든 걸 뿌리치고 나오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왜 합의서를 줘야 하냐며 엄마의 마음은 돌아서 버리고 말았어요. 인자할 땐 한없이 인자한 분이시지만 엄마는 한 번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면 못 해낼 게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엄마에게 밉보인 시어머니는 발을 동동 굴렀답니다. 엄마, 미안해. 이런 꼴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혼자 힘으로 섬에서 나 서울로 보냈던 거 생각하니까 차마 용기가 안 났어. 이혼은 흠도 아니야. 저런 집에서 너 그렇게 살라고 키워준 거 아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혼하고 새 출발해. 저런 것들은 정신을 차려봐야 돼. 지들이 뭐 대단하다고 내 딸을 홀대하고 바람 피우고 근데도 정신을 못 차려? 절대 용서 불가야. 엄마한테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차마 입이 안 떨어졌어. 이런 꼴 보여서 미안해. 그리고 앞으로 잘 살도록 할게. 너 어리잖아. 충분해. 그리고 별아랑 이제 엄마가 네 옆에 있으니까 뭔들 못 해낼까 생각하면서 앞으로 잘 살아보자. 엄마는 저의 잘못이 아니라며 저를 많이도 다독여 주셨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시어머니는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엄마 제가 가 있는 섬으로 와서 합의서를 다시 돌려달라고 애원하며 빌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와 제 마음을 돌리기란 쉽지 않았고, 그럼에도 끝까지 비는 구차한 모습을 보였는데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돈 한마디면 지금 일이 다 해결되는 판국에 너무 아신 거 아닙니까? 그래도 별아의 비인데 애 아빠가 교도소 가야 하는 꼴을 봐야 하겠냐고요. 그러면 사돈이 기분이 좀 나아지시겠어요? 예, 네가 뭐라고 말 좀 해봐라. 이제 어차피 남이 될 건데 교도소를 가든 말든 뭔 상관이에요. 그렇게 아니라고 딱 잡아떼더니 지팔자 지가 꼰 거죠. 애초에 착실하게 일하면서 가정을 돌볼 생각을 해야지. 정신 못 차리고 후배랑 바람나서 취직도 안 하고 저리 돌아다니는 가장이 어딨나요? 별아한테는 아빠 없는 게 훨씬 나으니까 그냥 돌아가세요. 그리고 주제에 맞게 사셨으면 좋겠네요. 뭐 그리 잘난 아들이라고 그렇게 두둔하며 키우더니 결국은 옥살이하게 생긴 게 어떠세요? 딱 잘 어울리는 말년이겠네요. 제발 마음 돌려줘라. 내가 미쳤었어. 따끔하게 애비를 혼냈어야 했는데 어리고 그러니까 그냥 언젠가 정신을 차리겠지 한 거야. 내 마음도 마음이 아니었던 것만 알아주렴. 사돈, 제발 뭐라고 말 좀 해주세요. 제가 정신 차리게 할게요. 정신은 당신도 차려야지. 아들이 뭘 보고 배웠겠나요? 안 봐도 비디오야. 그 엄마의 그 아들. 돌아가세요. 마음 안 변합니다. 엄마는 그렇게 시어머니를 문전박대를 했어요. 저희 집에서 쫓겨난 뒤 피해자 부모님에게 찾아가 거기서도 빌다시피 했지만 이미 저희 엄마의 이야기를 들은 아주머니였기에 그곳에선 소금 한 소쿠리를 맞으며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어딜 찾아와? 다 들었어. 내가 우리 옆집 언니랑 언니 동생 하는 그런 자매 같은 사이인데 감히 우리 언니 딸 눈에서 눈물 내고 지금 여길 뻔뻔하게 찾아와? 그리고 그렇게 섬에 산다고 무시해놓고 이러고 싶어요? 당장 돌아가. 부도덕한 일을 저질러 놓고 애를 왜 입원시켜? 절대 선처랑 합의 없으니 그냥 벌 달게 받아요. 그리고 다신 찾아오지 마요. 애초에 합의서는 절대 안 해주려고 했어. 그 언니 보고 내가 해준 거구만. 참나, 굴캔다고 무시나 해대고 오히려 난 속 시원해. 어머머, 이게 뭐야?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소금을 뿌립니까? 아유, 눈 따가워. 너무하시네요. 제발 우리 아들 좀 봐주세요. 시어머니는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남편을 위해 발벗고 합의를 위해 나섰지만 결국엔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전 남편에게 이혼 소장과 상간녀에게 상간녀 소송을 걸게 되었습니다. 이미 남편은 상간녀의 남자친구를 입원시킨 죄로 구치소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외도의 증거가 되어 이혼을 할 수 있었고 저에게 친권 양육권 그리고 위자료까지 모두 주어야 했어요.
물론 상간녀 또한 저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계속해서 피해자와의 재판을 이어나가게 되었으며 결국 상해죄로 3년 6개월이라는 실형을 살게 되었답니다. 사랑에 눈이 멀어 아나무인 주먹을 휘두르다 인생 골로 가게 된 남편이었어요. 오히려 이렇게 모든 판결이 이루어지니 마음이 정말 편안했고 전 위자료로 받은 금액으로 회사 옆에 작은 투룸을 얻어 딸과의 생활을 이어갔어요. 둘이었지만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이제 여기 오는 건 마지막일 거야. 어린 나이에 널 만나서 내가 미쳤다 싶지만 그래도 소중한 별아가 있으니 원망 안 할게. 거기서 제발 갱생하고 나와라. 벌 다 받고 나와도 나랑 별아 절대 찾지 마. 알겠니? 아니 사랑 그 상간녀한테 찾아갈 거지만. 미안했다. 내가 미쳤지. 앞뒤 분간 못하고. 별아, 잘 키워줘. 내가 이런 말 하는 건 우습겠지만 그래도 미안해서 그래. 양육비나 보내. 너 형 다 살고 나와서 양육비 밀리면 바로 소송 들어갈 줄 알아. 난 이제 별아 때문이라도 이 세상에 무서운 게 없거든. 들어가 있는 동안 니네 엄마가 양육비는 꼬박 준다고 했으니 그건 믿을 건데 너 나와서는 네가 보내야 할 거야. 전 이 말을 끝으로 남편의 교도소 면회를 마쳤고 이 모든 사태를 한 방에 해결해준 엄마에게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도 사실 당장이라도 이혼시키고 싶었지만 아이의 아빠이기도 하고 제 남편이어서 눈물의 애원 끝에 합의서를 받아준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본인들 복을 본인들이 찾으니 엄마는 오히려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놈이 그런 놈인 거 알았으면 진작에 이혼시키는 건데 엄마가 아무것도 몰라서 그저 잘 살기만을 바랬으니 엄마도 잘못한 거지. 그저 돈 벌기에 급급해서 너한테 너무 무관심했어. 이제 네 뒤엔 엄마가 있으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엄마가 그동안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줬잖아. 난 지금도 충분해. 이제 내가 엄마한테 효도할 거니까 기대하셔요. 전 섬에 계시는 엄마에게 이혼이라는 큰 아픔을 드렸으니 이젠 더 잘 살아야겠다 싶어 회사를 다니며 야간 대학교에 편입했답니다. 그리고 졸업까지 하고 더 큰 회사로 이직했는데 결혼 후 꺾였던 제 인생이었지만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시금 찾아가니 이런 행복 또한 없더라고요. 가끔 예전 학교 후배들이나 동기들을 만나면 지금 남편은 대리운전을 하면서 지낸다고 합니다. 정가가 있으니 회사에 들어가기도 힘들 뿐더러 양육비는 보내야 하니 대리운전을 하는 것이죠. 아니, 형. 여기서 대리해요? 와, 그렇게 폼생폼사로 사는 경석이 형이 여기서 대리를 뛰다니? 와, 별일이네요. 그렇게 됐다. 넌 차 좋은 거 타고 다닌다. 아주 인생 폈는데? 일단 운전할게. 얼른 타세요, 손님. 아유, 그러니까 형도 좋은 대학 나왔으면 그냥 그 머리로 취직을 하시지. 왜 엄한데 눈을 팔아가지고. 참, 그렇네요. 대리운전을 하다 만난 후배 말론 과거의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했고 가끔 제 안부를 물으며 그리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코웃음이 쳐지면서 어이가 없었는데 상간녀와는 애초에 구속이 될 시점부터 바로 헤어져서 모든 것에 버림받은 꼴이 되고만 남편이더라고요. 인과응보라고 생각하니 별로 동정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전 이제 딸과 엄마를 위해서는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하며 지금부터 더 앞날을 위해
자기 개발을 하려고 해요. 철없던 시절을 반성하며 앞으로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 제 인생, 많은 분들의 격려 부탁드려요. 저 역시 이 글을 듣고 계시는 분들의 앞날이 탄탄대로이기를 소망하며 글을 마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